저는 정부가 이미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를 알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폐지와 부활을 반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부자천생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제가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원자재값 인상에 따라서 공사비 인상이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는 기사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분양가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 6월 초까지 아파트 분양가는 연평균 약 8.6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무려 16.09%나 뛰었고 올해 들어서도 6월 초 기준으로 14.78%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 통제를 적용받았던 2020년, 2021년 각각 0.72%, 6.02% 상승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 통제, 즉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의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 가격을 선정하여 분양가의 상한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부활과 폐지를 반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제도는 1977년도부터 설정과 폐지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문재인 정권 때 강범위하게 적용됐다가 최근 규제 완화로 대거 해제가 됐죠. 그러나 현재까지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2년 정권이 바뀐 이후 국토부에서는 작년 6월 21일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대표 내용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화재값 상승분도 건축비에 신속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분양가의 완전한 자율화가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화를 통한 개선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여소야대의 현 상황에서는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의 개선을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보는 것이죠. 현재는 거대한 야당이 국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차피 현재는 완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총선 이후 여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폐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정부가 이미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를 알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폐지와 부활을 반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죠. 사실 분양가 상한제는 언제부터 한국의 부동산 정책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을까요? 분양가 상한제의 역사는 1977년도에 분양가 규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그럼 왜 분양가 규제를 했을까요? 바로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에 자본이 들어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막기 위해서 분양가를 규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분양가 규제의 영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들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유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급자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인 가격을 유지한다면 그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바로 공급자가 높은 분양가에 내놓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이윤을 취하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차피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격이 비싸다면 수요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자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죠. 공급자가 알아서 손해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될 것. 다시 말하지만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급자는 아무런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죠. 미분양, 금리 상승 등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지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원하지 않는 분양가가 정부에서 정해준다면 그들은 굳이 리스크를 지고 아파트를 공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1980년대 말이 되면 주택 가격이 더 큰 강도로 폭등하게 됩니다. 공급이 적으면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월세 모두 급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수지인 주거지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정부는 공급의 필요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1990년대 초반에 200만 호를 공급하는 1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대규모 공급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었다가 1997년 말 IMF 외환 위기로 인해서 다시 경기가 침체되죠.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규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였습니다. 이 규제를 시행한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참여정부 때부터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5년 8.3일 대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또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렇게 2007년도부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공공택지, 민간택지 상관없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게 되었죠. 이렇게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는 국제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음에도 폐지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4월 박근혜 정권 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격 결정을 자율화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정비사업의 사업손익이 극단적으로 개선되게 되죠.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권 때 다시 가격이 급등하자 규제로서 또 부활하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폐지와 부활이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파 정권이 잡으면 무조건적인 폐지, 좌파 정권은 무조건적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시켰어야 했으므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부동산 규제를 폐지했고 이명박 정권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정부도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폐지와 부활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부자를 꿈꾸는 부자손행인생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